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차명 투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2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9일, 그리고 장관직 사퇴 뒤 한 달 만인데요. 현재 변호인이 함께 자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9시쯤 비공개로 출석해 2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반부패 수사 2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1층에서 변호인에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받은 첫 조사입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이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여러 취재진들이 1층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취재진 외에도 파란 장미를 들고 있는 조 전 장관 지지자 10여 명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에 있는 직원 통로를 이용해 11층 조사실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 공보 상황이 최근 많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검찰은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변호인단과 조율을 거쳐 비공개 출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혹 내용 짚어볼까요? 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 차명 투자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컴퓨터 인터넷 주소와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투자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부인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자녀의 스펙을 만들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조사는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한두 차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줄곧 사실이 아니다, 혹은 자신과는 무관하다 선을 그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자신과 가족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 그동안의 주요 해명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혹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성도 철저히 부인해왔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때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자녀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물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과 논란이 된 자신의 고맙다는 발언도 부인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동생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문제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조 전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기소되자 참담하다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치열한 진실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치권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이 보수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인사청문회부터 사퇴하기까지 내내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이 소환 소식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조국 본인은 물론 민주당과 청와대가 입을 맞춰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지만 조 전 장관이 명백한 주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번 수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내어놓는 곳이 정의와 공정의 첫발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역시 검찰이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서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나 정부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례 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오직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 사보임과 폭력 등이 동원된 패스트트랙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제는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2월 3일 이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선 시작도 끝도 불법으로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를 불러서 검찰 개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상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 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했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상명하복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검찰 조직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검토한 추가 개혁안 핵심은 반부패 수사부 4곳을 제외한 37개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장관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김호수 차관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의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면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시험장 1,185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 용산고등학교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시험장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한파가 절로 실감이 나는 날씨인데요.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을 시작한 수험생들은 지금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마치면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반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험생들은 입실하기 전에 올해도 전국 곳곳 시험장에서 선배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뜨거운 환호를 보내는 후배들의 응원을 맞았습니다. 또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따뜻한 포옹으로 아이들을 응원하는 부모님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 응원을 나온 부모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오늘 떨지 말고 늦게 와가지고 좀 마음이 불안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늦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하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렇게 열띤 응원과 격려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낮 12시 10분부터 점심시간이 50분 동안 주어지는데요. 이어서 낮 1시 반 10분부터 3교시 영역 시험이 시작됩니다. 영어 영역엔 듣기평가가 있는데요.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낮 1시 5분부터 35분 동안은 모든 항공기 운항이 통제됩니다. 모든 수능 시험은 오후 5시 40분쯤 끝나는데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 영역 시험까지 마친 뒤 오후 4시 반쯤 교문 밖을 나설 걸로 보입니다. 수험생들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마지막까지 차분히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다연 기자의 입이 얼어붙을 정도로 입시 한파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봉섭 출제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이번 수능 시험을 출제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국어 영역의 31번 문항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김종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예, 가장 큰 관심이 지난해 불수능의 원인으로 꼽혔던 국어의 난이도입니다.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오전에 끝난 1교시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능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에서 현직 교사들은 올해 국어 영역 시험은 전년도 수능보다 쉬웠다. 올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도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고난도 문항으로 꼽힌 22번도 지문인 월서는 16경과가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어서 난이도를 크게 높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국어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이후 시험을 안정감을 갖고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봉섭 수능 출제위원장은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 출제로 정답률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엔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도 했죠? 네, 신봉섭 출제위원장이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8시 40분 올해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봉섭 출제위원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어와 영어 영역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학과 탐구 영역은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입니다. 예, 오늘 수능 이후의 일정도 간단히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수능이 끝나면 18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25일 정답이 확정되면 12월 4일 성적이 통지됩니다. 수능과는 별개로 이번 주말부터 서울 소재 대학들의 대입수 시 논술고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등에서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주말에도 한양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서 논술 시험이,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면접 시험이 실시됩니다. 정시 모집 입학 원서 접수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길입니다. 네, 지금 서울 용산에서는 우리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만나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이긴 하지만 이 지소미아 연장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는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방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아주 굵직굵직한 이 현안이 몰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 회의,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오전 10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계 합참의장과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국에선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을 포함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 통제권 기본 운영 능력 검증 결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왔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지소미아 문제가 오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려면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그동안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제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소미아와의 근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낼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방안에 앞서서 일본을 찾았던 밀리비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이 분리되는 건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도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일본 방문 때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해서 이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서 한국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기일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미 공중훈련에 거세게 반발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가운데 이러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로 이동하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외교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longsid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and move the ball forwar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issues that we put on the table. 에스퍼 장관은 군사훈련의 어떤 변화도 전투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You know, we take them very seriously, we watch them very closely, but we're also not going to overreact and do something that, for example, could close the door to diplomacy.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원과 국방부, 소방당국 등과 함께 폭발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 연료로 추진제 유량 계측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선임 연구원이 숨졌고 함께 실험하던 4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이 씨에게 상응하는 죄책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또 딸 조연아 씨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 도중에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에 소환에 응한 건 나 원내대표가 처음입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로 자유한국당 어딘가 모르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수사가 받겠습니다. 저 패스트트랙 고발을 당했거든요. 예. 사실 사법 절차가 개시되면 검찰에 나가서 제가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행위 때문에 이 사법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 설명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8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밤 10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세하게 소명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또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고 예. 하니까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이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로 보면 대략 어떤 얘기를 했을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당방위였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그 정부 여당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 행사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반대 전략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해명, 좀 공세적인 해명 그런 것을 좀 하고 나온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저항권의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지금 판단에 관심이 좀 쏠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검찰의 판단은 뭐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의원들 60명 중에서 그래도 몇 명은 추려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괄 기소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소환 조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뭐 증거가 사람들 간의 어떤 사인 간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네. 뭐 국회 방송에 다 지금 영상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예. 또 방송사나 이런 곳에서도 전부 다 요청을 받아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에 대한 판독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이게 불법 행위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 기소 형태로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감금된 상황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서 지난주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게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뭐 빵을 나눠 먹었다, 마술쇼를 했다, 분위기가 뭐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최이배 의원실의 그 감금 사건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도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이 수사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예. 착수하려고 했던 그런 점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소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막아내기가 쉽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그건 감금이 아니고 예,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잠깐 이제 우리 의원들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다. 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저렇게 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아마 조사 과정에서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건 흔히 있는 일이다. 서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약간 서로 갈등이 있고 예. 또 뭐 이런 경우에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소명을 좀 해서 그러니까 설령 이게 기소가 되더라도 형량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금의 그러니까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소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뭐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는 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더 커 보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을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 패스트트랙의 전제가 되는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나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이 60명이잖아요. 근데 모두 검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조가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예. 그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만약에 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들은 의원직을 모두 그냥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거든요. 사퇴도 그 의원직 총사퇴도 네. 당연히 하나의 옵션으로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뭐 받고 싶은 그러니까 조사를 응하고 싶은 뭐 의원들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이 검찰 수사를 뭐 당 차원에서 거부하는 전략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전략일까요, 이게? 글쎄요,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결국 이렇게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일반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검찰이 놔뒀겠느냐. 또는 일반 국민들 같으면 감히 검찰 소환을 저렇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어찌됐건 국민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지금 국민들이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상황은. 당장 이거 혹시 사건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천에서 또 탈락할까봐 이제 그것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건데 국민들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달리 표현하자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채증한 그런 그 실증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 내리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이 적잖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을 가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이랬다. 그거는 뭐 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게 아니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정의 일이다라든가 그러면 검찰 쪽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이제 다 포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에 뭐 아무래도 뭐 검찰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그냥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아마 불이익을 보는 의원들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왜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 해주셨고. 네.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의 경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고 싶다 그래서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소재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만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서 당을 사실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의원들을 결국 그 당시에 통솔을 한 거 아니에요. 가서 막아라. 그리고 그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일 앞장서서 그 앞에서 독재 타도라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같이 그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의원들은 거기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번에 공천에 지금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나 아니면은 원내대표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책임져 주지를 못하는 당 지도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내대표까지는 자진 출석을 해서 검찰 수사하는 조사를 받는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봤을 거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김용태 의원처럼 행동하면은 아마 당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명분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정국이 지금 이제 거의 다 12월 3일 정도 그때까지 지금 법안 통과 문제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명분을 누가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선진화법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사 안 받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게 될 경우에 명분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선진화법 위반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그걸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뭐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내년 총선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는 이 한국당 공천의 칼자루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까지 수사가 진행된 속도로 보건데 과연 앞으로 이게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날까? 물론 설령 뭐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은 또 이제 그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도 많이 또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치인 관련한 재판은 그동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는 안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과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신속하게 만약에 재판 과정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묘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이 내년 4월에 어찌됐건 이제 총선이 치러진다라고 보면 예. 공천이 적어도 한 2월 정도에는 가닥이 좀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2월까지 재판이 과연 끝나겠냐는 거죠. 지금 바로 기소가 들어가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재판을 봐왔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공천권을 윤석열 총장이 결과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텐데, 예. 제가 보기엔 지금 60명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의원들 숫자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아요. 절반 넘기 어려울 거다라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중도 다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기소까지 넘어갈 의원들 숫자가 과연 한 20명을 넘어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이 안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기존의 우리 정치권이 기소가 된 이제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예비 출마자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가산점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미 본인이 이제 그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죠. 없었던 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당 지도부에서 실행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제외시키고 이제 공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러다 보면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1심에서 뭐 유죄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이제 이 공천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유무죄를 떠나서 공천을 줘야 하는 게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명의 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했잖아요. 네. 당하고 난 다음에 그 60명의 의원들은 그래도 당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명분과 기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 공천 심사할 때 60명 중에 다른 의원을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시킨다? 그 의원은 충분히 반발하거나 저항할 명분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이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다음번 공천에 있어서 또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이 60명 안에 당에서 뭐 재선 3선까지 해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죠. 이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럼 이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쇄신 대상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이 현 상황대로 만약에 가서 무산이 됐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이 뭐 제대로 표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표결이 된다 하더라도 부결이 됐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민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고민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앞서 피선거권 박탈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살짝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110명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더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예. 출마를 못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이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법을 사실은 주도해서 만든 게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또 뭐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좀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1심 선고가 빨리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공천 이미 받았는데 예, 1심 선고가 뭐 저렇게 피선거권 박탈 사례 예.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당의 많을 것으로 분위기가 보진 않습니다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뒤숭숭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번엔 좀 여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현직 장차관 한 10여 명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론되는 인물들 뭐 다 접하셨을 텐데 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민주연구원을 그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다 가서 끌어다가 지금 예. 이번 공천, 그러니까 그 총선에 투입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설처럼
만약에 그렇게까지 공천을 다 해버리면은 장차관을 이제 다 바꾸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양정철 원장도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청와대 출신 참모들까지 합하면 지금 한 40명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공천 줄 수도 없으니 험지로 가거나 아니면 공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총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최대한 선별하고 추리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각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또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설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과장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좀 절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야당 의원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료, 그러니까 장차관 출신을 이제 전면에 배치를 해서 얻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장점이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인지도가 좀 있고 전문성이 있고 뭐 이런 점을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죠. 일단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지역에서 출마하는 이제 그 여러 예비주자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조사에서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뭐 과반 이하가 밖에 안 일단 나오는 아는 이름이어야 아는 그렇죠. 얼굴이야 얘기라도 좀 듣는다. 그렇죠. 이런 인지도가 일단 높다고 전제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정말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도가 그 다음에 이제 작용하는 건데 인지도가 아예 없어버리게 되면 뭐 지지도를 따지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공천 심사할 때 이런 사람들은 우선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제 인지도에 이제 좀 더 집착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건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관련한 공천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공천 관련해서 원칙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IT 기업 출신, 뭐 또 뭐 젊은 인재들. 자, 그런데 그 방향성하고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또 장관들을 또 기용한다는 얘기는. 예.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물갈이를 하려는 데 방점이 있는 건지, 일단 이기고 보자는 쪽인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이 공천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혼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지면 국민들도 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번에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헷갈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거명되고 있는 이런 이제 경우들은 이제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에드벌룬 띄운다 그러는데, 일단 띄워서 이제 국민들 반응을 보는 거죠. 풍선 효과. 예, 그래서 이제 뭐 반응이 오면 이 사람은 좀 한번 내보내 볼까, 뭔지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여야 불문하고 에드벌룬을 너무 많이 띄워갖고 여의도에 지금 에드벌룬이 꽉 찼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옥석가리가 더 힘들어요.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예. 국민들 무슨 떠보기식으로 또 당사자들이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름이 거명되고 이런 경우까지 지금 예. 묻지 못할 있을 수 일들이 있겠죠. 벌어지고 예. 있잖아요. 자, 이런 건 좀 자제하자. 그리고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정체성을 그 모든 정당이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좀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뭔가 공천 받는다고 그것이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뭐 관료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행정부에 있다가 입법부로 가는 것이 좀 의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론될 수 있는 아니긴 하지만 좀 과장된 측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예. 뭐 선거 기간이 가까우면 그렇잖아요. 난 누구의 신복이라는 사람이 한 10몇 명씩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하고 내가 제일 친하다. 내가 지금 이 선거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선거판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설들이 다 하나하나씩은 또 그럴싸한 명분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6그룹들이 지금 국회의원직에서 빠지면서 입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세대교체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386그룹들이 나름의 어떤 자리를 좀 비워줘야 한다고 하는 명분에 그 부합하는 하나의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6그룹들이 뭐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빠져주면서 만약에 입각을 하게 되면 그 빈 공간들이 남게 되잖아요. 예. 그걸 다른 세대 교체를 통해서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볼 때, 지금 여권 안에서 볼 때는 당에 있어서의 소중한 자산들을 돌려가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 장관들 중에서 뭐 입각
현 장관 중에서 다시 총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뭐 험지 출마를 한다고 하는 명분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장관들 중에서도 또 특히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 강경화 장관이라던가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좀 지명도가 있는 장관들의 이름이 더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또 지역구까지 이미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떤 잡는 대항마로 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역까지 콕 집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뭐 실제 만약에 그렇게 매치가 된다면 좀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기획을 하고 또 지역구별로 특히 이제 전략 지역이라는 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누구를 좀 내보낼까라고 누군가 기획을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기획을 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획이 결국 성공할지 여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예.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에드벌룬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에드벌룬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 근거까지 되면서 좀 그럴싸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일단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뭐 선거에 투입하는 거 뭐 나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바라는 그 방향성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찌됐건 본인들의 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좀 찾는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016년 총선 과정에서도 이 자유한국당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 인재 발굴에서 공천했던 것이 의외로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도 있다. 이거를 더불어민주당도 좀 참고는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누가 입각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총선 전국인데 지금 아마 개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입각할 사람들이 썩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다들 총선 준비할 때. 그건 괜히 말이죠. 거기에 거론되면은 저 사람이 이제 정부로 가고 안 나오겠구나. 그게 굉장히 큰 지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는 것은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관 끝나고 총리 끝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암담해질 수가 있어요. 예, 다들 총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총선 차출돼서 나가면 그 빈자리 누가 채우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인 듯합니다. 네, 뭐 당연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안을 받은 뭐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원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각을 하게 되면 총선용 개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임기 후반까지 문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명하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볼 때 뭐 충분히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앞서도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시점 되면은 어떤 특정한 상대를 놓고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대가 누가 될지를 놓고 강경화 장관도 넣어보고 누구도 넣어보고 계속 넣고 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스케치를 하다가 자꾸 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스케치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박지원 의원의 지금 발언은요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입각할 사람은 저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면 가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른 버전으로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정치인 출신들 장관들도 복귀를 시키지 정치인 출신 장관을 다시 이렇게 끌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개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료 출신들이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내부 승진 형식으로 그렇게 기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은 시간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북한으로 추방한 선원 2명,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북한으로 추방이 됐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탈북자 출신의 영화 감독이 뭐 범인은 따로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데 누명을 씌워서 되돌려 보냈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메신저 주고받은 내용까지 지금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 북한 쪽에 현지에 있는 분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나눈 그런 내용이던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주범은 따로 있다는 거죠. 주범은 이제 이 청진항에 잠시 입항했을 때 이제 잡힌 거고. 이 지금 두 사람은 그때를 틈타서 도주를 해서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러니까 가담을 것이고. 했는데 종범이다. 이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북쪽에서 이 정보를 준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준 말에 따르면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 내에서 떠도는 소문은 이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체격도 그렇게 건장한 편이 아니고 예. 나이가 이제 22살, 뭐 23살 이 정도인데 보통 이 나이면 북한에서는 군대 가의 정상인 거죠. 예, 북한은 군대 가서 한 10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군대를 못 갔다라는 얘기는 체력 조건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범죄를 저질렀겠는가 예.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단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압된 직후에 기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봤을 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김현철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김현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은 제8조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 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철 장관은 바로 이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 야당의 주장처럼 김현철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통일부 장관이 귀순 의사를 밝힌 이 북한 탈북민들을 좀 북송을 해야만 했나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색깔을 잘 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선상 감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를 보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메신저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것 자체가 일단 의문이고요. 예. 만약에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부터 의문을 갖는 게 기본적인 순서다. 그렇죠. 그걸 믿고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출처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탈북민 단체가 얘기하는 거하고 배치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 감독 얘기는 그 배에 19명이 타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범은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영양실조에 걸린 비실비실대는 22살하고 23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탈북민 단체에서는 그 조그만한 배에 어떻게 19명이 타고 있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너무 정치 공방으로만 만들지 말고 탈북민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 범죄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시민단체는 뭐 고발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번에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예. 일단은 그 정전협정 이후에 이렇게 강제 송환한 첫 사례가 됐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나쁜 전례를 남긴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다른 탈북자 경우들처럼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진실 규명을 조금 더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후 처리 문제를 결정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빨리 송환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온당한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변수가 좀 작용한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글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이 됐지만 이 두 사람이 다 북한으로 갔고 증거도 북한에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와 관련한 하원의 공개청문회가 미국 전역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온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한 여러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공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테일러 대사 대행과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 첫 증인으로 나서면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팀 모리슨 NSC 유럽 러시아 담당 고문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웠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바뀐다면 사임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a regular NSC secure video conference call on July 18th, I heard a staff person from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ay that there was a hold on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but could not say why. 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조사에 관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압박에 동참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대사에 대해 비방전을 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I became increasingly aware of an effort by Rudy Giuliani and others, including his associates Lev Parnas and Igor Fruman, to run a campaign to smear Ambassador Yovanovitch and other officials at the U.S. Embassy in Kyiv. 공개 청문회를 주관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의회는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측이 요구해온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와 관련해서는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은 공개 청문회에 대해 주의 깊게 조직된 미디어 비방 캠페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는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트 워치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 당국이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금강산 시설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만나서 해법을 모색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회장과 면담을 하고 북한의 우리 측 시설 철거 요구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면담은 김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금강산에서의 남북경제협력 유지와 향후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서 북한을 설득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출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장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 도중이던 권 씨는 이후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의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모 PD 등 제작진을 포함해서 관련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된 안 PD 등 제작진 2명과 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사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안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유흥접대를 받은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 제작사인 CJ ENM의 고위 임원이 프로그램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격렬해지고 일부 대학들이 일찍 학기를 끝내면서 한국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시위 사태로 학생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 됨에 따라 우리 유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일시 귀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어제 경찰의 통제하에 있던 중문대학 기숙사에서 한국인 유학생 40여 명을 차량으로 안전하게 나오도록 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홍콩의 홍콩대와 홍콩과기대, 중문대, 시립대 등의 한인 학생 1,600여 명이 유학 중이며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한 마을의 집단 암발병은 인근 비료 공장의 유해물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장전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 발표회를 열어서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다완 방향족 탄환수소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비료공장 가동 중단 이후에도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공장 가동 시기에 자란 소나무 잎이 가동 중단 이후 자란 잎보다 발암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장전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내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주민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디기만 한데요.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포항 지진. 규모 5.4의 강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입니다. 흉물이 된 지열발전소를 없애고 원상복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하려고 억지로 밀어넣은 물도 6,000톤 정도는 빼내지 못한 채 땅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녹이 슬고 있고 또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빌려서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흥해 대성 아파트입니다. 연두색 울타리로 출입을 막은 것 말고는 2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나뒹굴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가 우봉지역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기 지금 두 동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지열발전소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려면 예산과 근거가 될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지진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당을 너무 저희들은 솔직히 원망하고 싶어요. 이번에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 합의해서 꼭 좀 제정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포항시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지열발전소에 대한 안정화, 모니터링 작업 이 부분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상처를 아물게 할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관객도 사로잡으면서 아카데미상 수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영화상 부분뿐 아니라 작품상이나 각본상,
또 미술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론이 되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Oscar goes to Rami Malek.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한국 영화는 유독 아카데미 시상식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90회 넘게 이어온 시상식에서 수상은커녕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최근 할리우드 어워드에서 필름 메이커상을 수상하고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수상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영상미라던가 이제 여운이 많이 남았던 점,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점에서 좀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외국어 영화상 부문인 국제 장편 영화상.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스페인 영화 페인 앤 글로리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기생충의 평가가 더 우세한 편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외국어 영화상 부문뿐 아니라 작품상 혹은 감독상, 미술상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9천여 명가량 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이병헌과 박찬욱 감독 등 아시아계 인사도 포함돼 있지만 80%가량이 미국 현지 영화 관계자들입니다. 현지에서 특별 상영회라던가 리셉션을 개최를 하는데요. 영화를 일단 보신 분들은 만족하셨고 기쁘게 보셔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카데미상까지 받을 경우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개척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해외 시장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영화 관련 기업들과 또 영화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은 내년 1월 한 달 먼저 열리며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Three, two, one. 여러분 집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불나면 어떡해요? 오! 이것은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곁에 둘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한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 몇 시야?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수능일인 오늘 예고됐던 입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고요. 설악산은 무려 영하 14.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도 2.1도에 그치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낮 동안에도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파주가 영하 3.6도, 철원도 영하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곧 3교시 영어 시험이 시작되겠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 3, 4도 선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나는 저녁 6시쯤에는 2도 선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내륙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11월 14일 뉴스 앤 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